지난달 물가가 6%까지 치솟았지만 7에서 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달 국내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6월 물가가 6%까지 치솟았지만 7에서 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22로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4%를 넘어선 뒤 매달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금처럼 높은 상승 속도를 유지하면 7에서 8%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달에는 전기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며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물가를 잡기 위해 1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도 좀 진정을 시키고 실제로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 물가 안정을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빅스텝 보고 있어요. 미국 긴축 속도에 맞춰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빅스텝이나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어 한은도 추가 빅스텝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달 국내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외환 보유액은 넉 달째 줄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외환 보유액 급감을 야기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까지 치솟았고 이에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가치가 올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때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섭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83억 1,100만 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이 공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외환 보유액 6,8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도가 점차 완화되겠으나 경기 침체 우려는 보다 확산돼 안전자산인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작년 원전 발전 비중 27.4%보다 확대된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뒤엎는 결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의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 3년 새 2배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가장 무게를 두고 주문한 것은 건전성 강화, 특히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이 원장은 분석했습니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2018년 말 22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42조 2천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5%로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3.9배, 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2배를 웃돕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건설 경기 악화로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값이 전년 대비 최대 40% 뛰며 지난 5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보다 34% 이상 급감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20.2% 낮은 수준입니다. 치솟은 금리에 지난 4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도 전년 대비 62.6% 늘었습니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올 1분기 말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0.31%로 3개월 새 0.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전체 자산보다 적은 수준이며 건전성 상황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높은 집값에 금리까지 무섭게 올라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된 모양새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시장을 주도했던 세대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 7,917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상반기엔 41.4%, 하반기엔 42%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도 상반기 34.6%에서 2020년 하반기 40%를 웃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2년 전에는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패닉바잉, 영꿀 수요들이 몰렸었는데 현재는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고 전세를 비롯한 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과거처럼 무리해서 주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 주택 금리의 인상 압박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주택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위축된 심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빌라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도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0.2%로 지난해 하반기 32.5%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높아집니다. 2030 세대가 처음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이전보다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수준이 이전과 달리 높아진 상황이라 이자 부담을 안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속속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4%까지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청약시장에선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분상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상제 개편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여파와 건설 원자재가 폭등, 인건비 급등 등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의 곡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 초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된 현장들이 늘어났지만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최종 건설 비용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단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에서 80%로 해야 했던 기존안에서 제한선을 두지 않고 자재값이나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겁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등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을 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최대 4%까지 높아질 거라는 업계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네, 분양가를 좀 더 받고 민간에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로 이해되는데요. 문제는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에서 8만 8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4만 세대가 준비 중인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정도 늘어난 물량입니다. 분양시장에선 보통 8월은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비수기로 불리는데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다리느라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년보다 물량은 많아진 상태인데 과연 청약 열기는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약시장을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할인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등장한 건데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세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완판에 실패했고 이달 입주를 앞두고 결국 최대 15%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11억 원이었던 전용 면적 7, 8제곱미터가 9억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를 13억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낮춰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쳐 분양가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청약 수요자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약시장 전반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또 분양가만 높아진다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보이고 있나요? 네, 최근 할인 분양 현상도 나오고 있지만 청약시장 전반에 큰 타격이 오진 않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급상승하는 단지들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인데요.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입니다. 수도권은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분양시장은 분양가 통제를 덜 받아서 시세에 수렴하는 그런 좀 고가에 나오는 그런 단지들 빼고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하반기에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존 주택 시장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방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대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최근 들어 미분양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는 해제됐지만 가장 먼저 미분양 단지를 해소해야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 단지들이 많아 분양가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신규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진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사들이 당장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부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고분양가로 인한 여러 우려는 좀 섣부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 공공기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의 신축 및 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혁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안은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악습을 개혁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공공기관들의 업무 충실도, 민간사업 영역 침해 여부, 공정성과 투명성,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분양된 상가 10개 중 7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15만 1천여 개의 상가가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평균으론 약 3만 300개의 수준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연평균 상가 분양 물량이 약 2만 3천 개로 지방 약 8천 개 대비 3배가량 많았습니다. 여경희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인구와 업무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 상가 분양이 쏠리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 편의시설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며 5만 전자까지 추락한 상황이라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향방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증권가가 바라본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추정치는 76조 8,074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5,270억 원 수준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5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고 소비자향 수요가 부진하면은 또 메모리 이제 전체적인 출하도 조금 더 저희 예상보다 덜 나갈 것 같아요. 서버는 좋지만 전체적인 수요가 조금 생각보다 더 부진하다. 그래서 2분기가 당초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눈높이 낮춰야 된다. 대내외 환경 불안에 가뜩이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까지 뒷걸음질치며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영과 NH 키움 등 한 달 새 10곳이 넘는 증권사가 앞다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요원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시선은 하반기로 향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심화와 반도체 경기 둔화, 스마트폰과 TV 수요 부진 등 하반기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만 원대로 추락하며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주가 반등을 모색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7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작년보다 24.1% 늘어난 682만 6,4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680만 1,978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고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8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여행길이 열렸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 악화 등으로 해외여행 심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휴가철이라 당분간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될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미국 시장의 성공을 토대로 한식 불모지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오늘 CJ 제일제당은 만두와 가공밥, 한식 치킨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식품 사업 매출을 2027년까지 5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국 법인을 세웠으며 2018년 인수한 독일 냉동식품 기업 마인프로스트, 올해 초 준공한 베트남 키즈나 공장 등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한식 만두 시장의 대형화를 꾀하고 만두 중심의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다른 K푸드 제품으로 확대하며 아시안 푸드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금리가 연 7%가 넘는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 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립니다. 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대출 상품인 새희망 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도 금리를 최대 연 1%포인트 인하해 적용합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주요 거점 점포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금리 우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용 금융지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이를 이달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신차 토레스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토레스는 쌍용차 정통 SUV 무쏘의 헤리티지를 계승해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중형 SUV로 사전 계약 대수가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차량은 중형 SUV를 뛰어넘는 거주 공간과 대용량 적재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어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해 폴딩 시 1662리터 대용량 적재가 가능합니다. 정용영 쌍용 자동차 관리인은 쌍용 자동차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SUV의 역사가 되었듯이 토레스를 통해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퇴근길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이 열기가 그대로 밤사이에도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열대야는 또 낮 사이 폭염으로 확장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체감 더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에 달하겠고요. 습도가 높아 불쾌감도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저녁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강릉 27도, 울진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4도, 대구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